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택배 받으러 갔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문 밖에 서 계신 적 있었나요? 지하철 택배로 용돈벌이도 하시고 또 손자 손녀들 맛있는 거 사주는 재미로 일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목요일 3부 시작을 알리는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어르신 지하철 택배 일을 하고 계신 현장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여보세요? 예, 지하철 택배인데요. 여기 뭐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그 건물 앞에 와 있는데 몇 층 몇 호인가 그것 좀 알려고 그러는데요. 지하철 퀵. 노인들이 우선 하는 거고 지하철비 안 들으니까는. 그리고 가벼운 거. 이제 무게는 5kg 이내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5kg 이내. 큰 거 무거운 건 못하고. 가는 범위는 서울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안까지. 인천 1원. 경기도 춘천, 강원도 춘천까지. 지하철 가는 데는 다 해요. 그리고 버스 타면 버스비 2,000원. 버스 타라고 했는데 가만히 이걸 스마트폰 보니까 버스 안 타도 돼. 에이, 그러면 2,000원 벌자고 또 걸어가는데, 그게. 양재동 가시는 건데. 양재역 7번 출구 프라자 약구 7번 출구로 나가서 찍진 않아? 이거 한번 찍어보고 갈 수 있나 보고서 가야지. 하여튼 갑자기 이거 나와 있으니까는. 그래서 버스를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을 버스를 타는 게. 버스 타면은 버스비 줘야지. 이건 그 자유로워. 내가 오늘 오전에 내 볼 일이 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예, 그 일 끝나고서 딱 또 이걸 켜놓으면은 또 뜨면 또 하고 이렇게 하고. 한 달에 보통 22일 내외 요거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사람이 이게 욕심이 생겨.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고. 이게 조금이라도 뜨면은 에이 이거 나간다고 집에 있으면 뭐래. 그래 가기도 하고 그래요. 1년 반? 여기 우리 그 회사에서 내가 오래된 축에 들어가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하철망. 그걸 잘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무슨 역? 그 역이 얼마나 많아? 딱 보고서 딱 알아야지. 그거 지도 찾고 조금은 늦어, 시간이.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맨날 집 찾다가 시간 나가. This stop is Yangzhe Station. The doors are... 계십니까? 네, 님? 예. 이거 받으시고. 예. 네, 사인도 해주시고. 사인인데.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객들 반응은 어떠세요? 반응은 우리가 할 탓이에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우리 고객이니까는 고객이 만약에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도 손해, 회사도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그건 뭐 아주 기본이지. 종류가 케이크 있고 핸드폰, 꽃, 뭐 승진회 때든가 할 적에 꽃바구니, 뭐 화분 같은 거. 힘들어요, 일 자체가. 운동은 되실 것 같은데. 운동은 지나쳐.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이 걸으니까 신발이 많이 달어. 그럼 내가 뒤축에 다른 데다가 자전거 타이어 있잖아, 페달이야. 그걸 조금은 그걸 이쪽 뒤축이 많이 닳잖아, 이쪽. 거기다가 순간 접착제. 그렇게 가지고 그 크기만 그거를 딱 붙여. 그러면 이게 안 달아요, 또. 자제분들은 걱정 안 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고. 걱정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조금도 내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그렇진 않다. 그래도 아직까지 체력이 감당되니까 할 거 아니야.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많이 못하겠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못하겠다고 하겠다. 난 그냥 이거 그냥 끝까지 하다가 내가 얼마나 하겠어, 한다면 이게. 그렇잖아요. 노인의 건강은 이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는 하고, 움직여도 이건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움직이는데 속도가 줄어들면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 시 청춘. 청춘이 뭐냐? 항상 생각하고 도전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청춘은 유지된다 이거야. 도전할 수 있는 정신, 또 생각하고 모험도 좀 하고 그게 이제 그 나이가 80이든 60이든 관계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내용인데 나 그 시를 참 좋아해. 좀 보람된. 저녁 때 집에 들어갈 때 돈 벌어가지고. 손주들이 이렇게. 그럼 저런데 전화를 걸지 내가. 야, 너 뭐 먹고 싶으냐? 그럼 뭐 사달라. 그럼 어느 음식점으로 나와라. 아주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가는 게 그게 있지. 이제야 보이네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사실 항상 달인 지하철 퀵의 김명애 어르신을 만나고 왔는데요. 목소리로 대충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하시겠어요? 내년에 80 되신답니다. 아주 정정하시죠? 이 젊게 사시는 비결이 이렇게 즐겁게 일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동도 되고요. 또 손주들 입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런 정겨운 모습 만나는 거 참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지하철 택배로 어르신이 집 앞에 와 계시면은 조금 더 반갑게 물건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김인경의 생생경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연말정산도 달라지는데 꼼꼼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는 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세무사 사무소의 임종석 세무사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올해 소득공제율이 줄어서 환급을 좀 덜 받게 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략 얼마나 줄게 될까요? 네, 올해는 이제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득공제를 2,500만 원이 넘으면 더 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또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간이세율표를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급여나 상여금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월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을 떼게 되는데 그 금액을 좀 적게 뗐기 때문에 이번 내년 2월의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환급받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추가 납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납부하는 경우를 저도 당해봤는데 물론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더 내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느냐 아니면 환급을 받느냐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을 잘 했느냐 하는 그 하나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연금 저축을 가입한다든지 신용카드도 뭐 직불카드라든가 뭐 이런 선불카드라든지 네. 현금 영수증을 철저히 받는다든지 이렇게 꼼꼼히 챙긴다면 그 성적표가 다음에 2월 달에 이렇게 나타나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기보다는 이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격이 안 좋은 건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인가 보군요.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적공제인데요. 이게 네. 기본공제에서 각종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적공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이 60세가 넘었다든지 자녀가 20세가 이하라든지 또 형제자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이제 20세가 이하
라든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고 그러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사람당 20세 이하 자녀나 형제자매, 또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에, 또 배우자의 경우에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 원을 이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가 넘으면 경로 우대 공제를 받는다든지 또 장애인 공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또 자녀들을 잘 챙겨서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을 하고,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기본 공제는 물론이고 또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지, 또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동거 여부라든지 또 이게 소득이 금융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이런 것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득이 100만 원이 네. 을 이제 따질 때에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든지, 그래서 그 금액이 종합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일용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용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대상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연말정산에 보험료 낸 것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들 챙기시는데 네. 태아보험 같은 네. 경우에도 이게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예, 태아보험의 경우에는 태아는 아직 이제 출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태아가 이제 출생해서 주민등록을 하고 피보험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경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험이 이제 부담이 돼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도에 해지하신 분도 적지 않은데 해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보험을 이제 해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을 해지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료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보장성 보험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생명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하기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해약했다고 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이렇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교육비를 어떻게 또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냐도 다 관심사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 비용들은 어떻게 챙겨야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올해 이제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그 교육비 공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비 공제를 얘기하자면 이제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초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연간 300만 원까지,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에도 이제 그 급식비라든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이런 것까지도 이제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원 또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그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300만 원까지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생활비 가운데서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인데 이 의료비 공제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의료비 공제하고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써야 그 초과 사용액이 이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예. 예를 든다면 이제 연봉이 3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있다면 3%인 90만 원 이상을 써야 만약에 100만 원을 썼다면 90만 원을 뺀 10만 원이 이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뭐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제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료비가 만약에 300만 원 나갔는데 이 금액을 형제자매가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부담했다고 그러면 아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한 사람한테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뭐 카드로 결제한다든지 이렇게 네. 하면 의료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을 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한쪽으로 몰아서 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중교통비나 월세 소득공제 이런 부분도 조금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비하고 이제 현금 영수증의 공제 비율이 좀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20%에서 이제 15%로 좀 낮춰졌습니다만은 대중교통비나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이제 30%로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능하면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라든지 선불카드라든지 김영식 선불카드라든지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직불카드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에도 이걸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전통 시장에서 사용을 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신용카드도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 싱글맘이나 싱글데드에 대한 공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이번에 좀 포함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설된 항목인데요.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100만 원을 소득공제하도록 이렇게 신설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임종석 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풀 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잠시 후 4부에서는 올 한 해 경매 시장 어땠는지 돌아보고요. 내년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에 있어서는 성장하는 게 중요할까요?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늘 이 둘을 놓고 논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불평등한 경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죠. 특히 부유층의 소비가 늘어나면 저소득층에게도 이롭게 된다는 낙수 효과 이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학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맨큐의 경제학을 쓴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상위 1%에게만 부가 쏠리는 것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세금으로 빼앗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글쎄요. 그럼 맨큐 교수가 생각하는 불균등한 분배, 또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부자들이나 대기업이 잘 되면 경제도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의 형편도 나아지게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례보다는 가능하지 않은 사례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분명한 거는 자본주의의 영원한 숙제라고 해야 될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교황도 바로 그걸 지적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요즘 날씨까지 추워서 더 스산합니다. 나눔에 대한 생각이 절실해지는 때이기도 하죠.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은 자기 것을 빼앗는 것이 될까봐 몸을 사리는 가진 자들의 모습은 못 가진 자들보다 더 안타깝습니다. 김윤경의 직구본색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경매 시장의 동향 그리고 또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옥션의 하유정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경매 시장의 화두 하우스푸어들의 집들이 대거 매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매물 많이 늘어났나요? 예, 불황의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 아울렛에 상품이 넘겨지듯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 수정이 일어나면서 하우스푸어가 넘쳐나자 경매행 부동산이 분물을 잃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진행 건수는 3만여 건이 넘었는데요. 2001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진행 건수는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하우스푸어가 많이 생겨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도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았는데요. 200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 지역에는 2기 신도시와 수많은 택지주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투자자들이 부동산 침체를 겪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지금 부동산 대책이 크게 3번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경매와 관련돼서 나온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 4.1 대책에서는 6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나왔었는데요. 네.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서
4, 5월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828 전월세 대책에서는 취득세 연구 인하와 수지증축 리모델링 허용 내용이 경매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9, 10월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80%를 넘기면서 경매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그냥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경매 시장으로 몰렸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전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경매로 사면 이제 저렴하게 내 집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경매로 이제 전세 수요가 몰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낙찰가율 아까 그 4.1 대책 발표 이후에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네.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됐다는 거죠? 네네. 9월, 10월에도 예. 낙찰가율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전세값은 좀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경매 시장의 열기는 좀 뜨겁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이라도 더 유망한 쪽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주택 경매 시장을 주목하면서 응찰을 시도하는 이제 경매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되는 이제 하우스푸어는 이제 넘쳐나면서 주택 경매가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건지 많이 많아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주택 경매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요층이 두터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중소형 아파트나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상승세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 폭등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집 장만을 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세입자들이 경매로 싸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로 바뀌면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의 높은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임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경매에 나서는 분들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임대나 매매에 대한 시세가 명확한 편이어서 응찰 시 가격 산정이 비교적 쉽고 권리 분석도 단순한 편인데요.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야 하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잣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의 구분이 뚜렷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제 전입신고를 했으면 주거용으로 보고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므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오피스텔이 한 건물에서 여러 개 호가 나올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매 물량이 많게 되어서 낮게 낙찰된 다수의 물량이 이제 중개업소에 풀리면서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 시세가 회복되기까지 장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오피스텔은 그렇고 또 대형 상가들도 개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경매 시장에 나왔다. 이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올해와 내년에 대형 상가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예, 상가의 경우에는 올해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한 인기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제 좋지 않은 전망이 계속되고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상가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제 전국 상가 낙찰률은 이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그다음에 물건은 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적게 나오면서 낙찰 가율과 평균 응찰자선은 높았던 것인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 평균 낙찰가율이 60% 정도를 보였었는데요. 이게 2003년 63.5%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상가가 전성기를 노리면서 낙찰가율이 높았던 것은 이제 상가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상가가 있는데요. 그 상가 간에 이제 낙찰가율이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형 상가 내 점포 같은 거는 72%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 5층짜리 되는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68.9%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 것에 비해서 이제 쇼핑몰이 포함되어 있는 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51%,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를 보이면서
저렴하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가 간에도 격차가 보였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상가 간의 격차가 갈리면서 이렇게 낙찰가율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경매가 이렇게 좀 활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나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나온 법원 경매물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점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대출금을 못 갚고 경매로 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도 연체한 집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의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면 전체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법적으로 낙찰자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관리비 체납 여부와 미납액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관심은 있지만 또 시도해보기 어려운 게 경매인데 이 경매의 첫걸음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매하면 어렵고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하기가 이제 쉬운데요. 이제 우리나라 그 IT 강국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하면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고 등기부, 시세, 세입자 조사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이제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정보 서비스를 전문하는 회사도 많아졌고 경매 상담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경매 서적도 있고 컨설팅사, 경매 투자 동호회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경매 부동산 정보를 이제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자금이 부족하면 경락자금 대출 서비스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경매에 관심만 가진다면 누구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새 경매 시장이 화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투자라든지 또 실수요 측면에서 경매로 나온 좋은 매물들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지옥션의 하유정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2013년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12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제4탄 경제 기자들이 뽑은 올해 9대 뉴스입니다. 경제정책, 부동산, 금융 세 주제로 나눠 경제계 구석구석 짚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취업하기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알고 방법을 알면 조금 더 빨리 쉽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요.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생들 겨울방학 맞아서 또 한참 바쁠 거예요. 계획들 세우기 바쁠 텐데 얼마나 준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요즘 방학은 휴식의 의미보다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 기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크루트 회원 중 대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준비 계획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46.8%의 대학생이 취업 준비 계획을 이미 세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정말 열심입니다. 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벌써부터 취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학년들과 고학년들과 다 해서 이 취업 준비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크루트에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그걸 알아봤는데요. 겨울방학 취업 준비를 위해서 도서관 또는 집에서 독학한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 안 되면 또 오히려 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가오는 설 연휴 싫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배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어려울수록 이렇게 고정적으로 밖에 나오는 훈련들이 또 돼야 될 것 같아요. 취업이라는 것 자체도 누군가를 만나는 활동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에 계시는 것보다는 바깥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학원 강의 수강이 21.1%, 취업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이 11.8%, 스터디 참여가 11%,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예전 선배들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 취업 컨설팅, 뭐 스터디 이런 네. 이제 준비도 크게 안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에 이것과 관련된 또 이제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춤형으로 어디에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소개서를 내야 되고 네. 면접은 어떻게 봐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과외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학 컨설팅 비슷하게 네. 이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면은 대학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그냥 취업을 준비하다가 가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 캠퍼스 생활을 보낸 선배로서 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도 경력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하셨는데 방학 동안 그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학생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데 예. 취업 준비를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공인 어학 성적, 회화. 역시. 네, 역시 예. 23.5%로 가장 높았고 네. 뭐 그만큼 대학생들이 학교 학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큰 스펙은 영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자격증 취득 역시 22.1%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말씀하신 아르바이트는 13.7%, 네. 취업교육, 취업캠프 참가 10%, 그리고 오히려 기업한데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제일 높은 네. 응답을 하는 게 인턴십입니다. 네. 근데 이 인턴십은 7.7%, 봉사활동이 5%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좀 적고요. 그렇죠. 인턴을 채용해서 제대로 또 활용하는 기업도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난주 저희가 이제 네. 특별 방송을 할 네, 때 미국의 경우에 또 예. 인턴십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돈을 내고도 인턴십을 참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턴십 자체가 하나의 이제 교육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예. 구직자들에게는 인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최근 이제 고용노동부 등 이런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턴십 참여자 숫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구하기 어렵긴 하지만 정식 취업하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 네. 예, 이것도 어쨌든 본인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이런 인턴십의 활용도 많아지고 기업들의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인턴 기간 동안에 업무를 평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네. 자사의 인턴 사원으로 일했던 구직자에게 채용 시 가점을 주는 가산점을 네. 주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실제로 인크루드가 8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2.3%의 기업이 서류 전형 시 가산점을 주거나 우대하겠다라고 조사가 되었거든요. 네. 결국 인턴십 참여를 통해서 정규직 채용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바람직하네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입 구직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턴을 통해 가지고 조직 문화도 좀 이해를 네. 하고 아침에 이제 9시 출근해야 된다는 거를 배워야 돼요.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부터 예. 업무 내용이나 프로세스 등 실무를 배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네. 기업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전형 수단입니다. 맞아요. 길게 보는 면접인 네. 거죠, 일종의. 그래서 기업들도 이 인턴십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겨울방학의 시간 운영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우리 대학생들은 너무 낮은 참여율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네요. 점점 이런 분위기가 네.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설문조사에서는 계속 여전히 어학성적 네. 이게 스펙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건 네.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페이스펙이라는 말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네. 페이스를 고치는 네. 얼굴을 고치는 페이스펙도 한다고 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스펙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 올바른 스펙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할 때가 됐는데요. 취업 어렵습니다. 네. 2명 중에 한 사람은 1년 이상 그 장기 취업을 대기해야 되는 네. 2명 중에 1명. 내 학우 중에 한 명이 되면 한 명은 네. 한 명에 내가 드느냐 안 드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구조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요. 또 개인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이런 매크로한 측면들만 가지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스펙을 준비하는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또 반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 없어도 돼요. 네.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돼요. 근데 네. 채용 시장에 나오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꿈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라도 좋아요. 단 내가 시장에서 나의 어떤 탤런트를 팔 수 있는가 정도는
인지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품성. 그렇죠. 나의 상품성. 내가 네. 뭘 팔 수 있는가를 네. 이해를 하시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것은 경력이 돼요. 네. 근데 그런 기준 없이 내가 막 이렇게 경험을 쌓거나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이 보는 입장에선 경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 점이 안타깝죠. 그렇죠. 예. 어학 성적 쌓는 것 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10점을 올릴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100점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로 전략인데 이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골이 먼저 이렇게 목표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는 대기업 분명히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대기업만 있지 않고 구멍이 작다는 거죠. 네. 더 많은 기회가 중소기업에 있고 중소기업을 통해서 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보셔서 전략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전략을 세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표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바라봤다는 점이 네네네. 안타깝더라고요. 네. 세상에는 많은 기회가 네. 있고 시간이 흐르면은 그것이 다른 부가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 이제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네. 있는데 그것을 또 인지하는 순간 다른 기회의 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학교의 문을 열고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데 일단 첫 시작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높게 두시면은 네. 높고 진지하게 두시면 아무 일 시작할 수도 없다는 거. 네. 자충우돌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라고 하는 이 엄친딸, 엄친아들은 나와서 또 사회에서 평가를 받는 게 어디 들어가느냐, 그렇죠. 뭐 S그룹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는데 사실 중소기업 들어가면 그만큼 내가 또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장이 또 넓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들을 몰라요. 들어가기 전에는 좀 많이 설파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가 네. 어떤 기업에 들어왔다는 게 성공이 네.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느냐가 네.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길고 짧은 건 조금 배워보셔야 되거든요. 신입에서 그 모든 것을 재어보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직장생활 5년 한 10년 정도 뒤에 보시면 아마 다른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취업에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방학이 되면은 이제 초등학생들은 항상 공부 굉장히 많이, 잠 조금, 운동 많이, 뭐 이런 계획도 세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제가 뭐 시간 관리 전문가는 아닌데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다 보면 가장 시간 운영을 잘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가를 봤더니 늦잠을 안 자는 친구들인데 이 늦잠을 안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학원이라든지 취업 관련 스터디라든지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 시간을 오전 일찍 잡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네,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오후에 대한 시간 활용성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봤거든요. 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학은 또 쉬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또 스펙 쌓기나 취업 준비만 하면은 삭막할 것도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4년 동안의 캠퍼스 생활이 되었던 이런 겨울방학 이 되었던 너무 타이트하게 취업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좋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4년 동안 인문학 서적도 좀 읽고 취미생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방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단거리를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 시간 중에도 체력 단련도 하시고 마음의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이렇게 눈앞에 대고 보면은 답이 안 보이는데 오히려 시험지를 이렇게 멀리 떼놓고 보면은 아 이게 답이구나라고 보이는 것처럼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방학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만 아마 마음이 조급하실 겁니다. 예, 그래도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오늘 또 순서가 다 끝났네요. 내일은 12월 금요일마다 보내드렸던 연말 특집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기자들은 우리 경제계의 뉴스들을 어떤 것들을 크게 보고 있을까? 경제계 9대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 뉴스로 2013년을 함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